자, 오늘은 그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 주택시장부터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는 아마 그 157페이지 있을 겁니다. 150페이지. 자, 주택시장과 관련돼서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 물리적. 이럴 경우는 전부 다 이질적인 재화다.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은 재화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이제 316동 801호가 있다고 치자. 316동 801호. 제가 사는 건영 아파트 316동 801호라고 치자. 이 아파트는요, 한국에서 몇 개 있어요? 요거는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요 위치에, 요 층수에, 앞집도 아니고 요거는 이거밖에 없죠? 네, 그러면 우주에서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물건을. 그럼 나는요, 이 독점자가 되는 겁니다. 물건 하나 갖고 있는 독점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격을, 지금 시세가 2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받겠다. 아니면요, 20억을 받겠다 하면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이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게요. 효용이라는 게 뭐예요? 만족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효용적 측면에서 본다면요, 동질적인 재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316동 801호인데, 얘를 이용하나, 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요, 뭐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효용이 비슷한 것들은 수두룩하게 많겠죠. 이거 비슷한 거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는요, 아마 완전 경쟁식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만나서 이 지역의 어떤 시세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요 효과적인 분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택시장 분석하기가 아주 쉽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때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이런 거 뭐라고요?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효용 이런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주택 서비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을 화폐 가치로 표현해라. 이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겠네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만족감이 큰 경우에는 임대료 같은 것도 비싸지는 거죠. 만족감이 작으면요, 임대료 싸질 겁니다. 그럼 임대료 같은 걸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주택에 대해서 이 만족감이 커졌다. 그럼 임대료 같은 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결국은 주택 수요라는 것은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주택 수요는요, 사람들이 이 만족감이 커지면 임대료 많이 내려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요, 주택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하세요. 주택 수요라는 것은요,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뭐라고요? 파생된 수요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게 좋아진다면 사람들은 임대 수요가 높아지죠.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니까 그만큼 물리적 주택 수요도요, 증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좀 가볍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그냥 이건 간단하게 주택을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똑같은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결정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바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꽤 걸리고, 그 다음에 또한 기존 주택도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자, 새로 만들어 파는 주택 시장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 있죠? 기존 주택을 존재하는 주택 가지고 분석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부동산 학자들은 일방 정제하고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분석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 특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양,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주택 저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 저량.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뭐라고요? 유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유량. 그러니까 주택 저량은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어떤 시점 개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이죠.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요, 어떤 기간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기간 개념이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요거 한번 시험에서 이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딜 볼 거냐면 거기 63페이지 메뉴에 보겠습니다. 메뉴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만약 현재에다 빛을 쳐보세요. 현재는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몇 채가 존재한다고요?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답니다. 그 중에서 100만 채가 비어 있다. 그럼 몇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1,400만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이게 분석하는데 이때 이 1,500만 채를 뭐라 하냐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1,400만 채를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 자,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소비된 양을 뭐라고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 그러면 100만 채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공가다 해줍니다. 이 특정 시점에 비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밑줄 쳐보세요. 지난 1년 동안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파악되는 양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공급된 주택수가 50만 채였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50만 채를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50만 채. 자, 근데 그 중에서 자, 미분양된 주택수가 5만 채랍니다. 그러면 미분양된 게 5만 채래요. 그럼 몇 채가 소비된 거예요? 45만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이 50만 채를 뭐라고 하냐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5만 채를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요 미분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분양.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팔려고 했던 양, 이걸 뭐라고요? 주택 유량의 공급량. 그 중에서 소비하고자 했던 양을 뭐라고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그러면 자, 5만 채를 뭐라 한다고요? 미분양됐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해서 앞으로 필요로 한 양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왼쪽 다시 돌아오셔서 62페이지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주택시장입니다. 예, 주택시장.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시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통틀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격이라든가 임대료고 이거는 균형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임대료가 될 수 있고 때로는요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임대료가 비싸든 싸든 아니면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든 싸든 어쨌거나 시장에서 이 비싸든 싸든 임대료가 비싸든 싸든 어쨌거나 시장 기능을 통해서 주택을 빌리거나 아니면요 살 수 있는 가구가 1,000만 가구라고 치자. 1,000만 가구.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구는 총 1,500만 가구라고 치자. 그러면 1,000만 가구 외에 500만 가구는 시장 기능, 자,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를 가정해 보는 겁니다. 정부 지원이 없을 때, 요게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죠. 가격이 비쌀 수 있고 쌀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가격을 아니면 이 임대료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몇만 가구라고요? 1,000만 가구라고 하시자. 근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얼마라고요? 1,500만 가구라면 500만 가구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임대료 낼 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500만 가구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거는 정부 역할이 아니죠. 어떤 형태든 개입해서 임대아파트 지어서 공급해 주거나 임대료 같은 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요 1,000만 가구 이걸요 주택 수요 개념이다 해주는 거고 이건 뭐라고요? 주택 소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주택 수요라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이 그 수요 공급에 따른 어떤 수요를 얘기합니다. 유효 수요.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 뭐라고요?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돈 좀 있는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택 소요라는 것은요, 이거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필요로 한 양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특히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을 뭐라고요? 주택 소요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느낌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주택은 고가성으로 인하여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주택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싸니까 그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나 공급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로 하여금 시장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그 얘기는요, 집 살 돈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사는 거죠. 이렇게 진입을 어렵게 하여 주택시장을 불안전하게 하는 원인이 되죠. 우리 완전 경쟁은요, 그 시장의 진입 퇴거가 매우 자유로워야 되는데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비싸죠. 그러니까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전 경쟁이 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요,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만족감, 효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의 주체로 본다면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부 다 이질적인 재화지만 효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답을 하고요. 동질적인 재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주택 수요는요, 내구재인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로부터,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게 좋아지죠. 뭐 이런 거 서로 막 이런 부동산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서비스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주택 수요는요, 주택 서비스를 얻기 위한 무슨 수요라고요? 파생 수요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막 만족감이 좋다. 그러면 서로 이걸 빌리려고 안 빌려고 해요? 빌려고 하면 임대료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주택 막 구입하고 싶겠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주택의 수요와 소요의 개념은요, 서로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주택 소요는요, 사회적, 정책적 개념으로서 정부가 이 저소득자로서 무주택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택량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이 강조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좀 집어넣을 줄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특정 시점에 존재량 가지고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주택 저량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가지고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주택 유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뭐 그 오른쪽에 있는 주택의 주거 분리와 여거 과정, 이런 거를 더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주거 분리와 여거 과정이 어디냐면 15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50페이지. 어쨌거나 주거 분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 이렇게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자, 이 경계가 이제 5차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게 무슨 철로가 될 수 있고 하천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있고 이런 데는요 저소득층이 거주한다. 이런 걸요 주거 분리하는 겁니다. 잘 사는 동네에는 뭐라고요?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살고 있죠. 여기는 왜 그래요? 고가주택이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저가주택이니까. 근데 왜 여기는 고가주택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사냐면 집을 할 능력이 많으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집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사는 거죠. 돈만 많으면 여기 깨끗하고 좋은 동네에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 사는 겁니다. 결국은 소득 계층별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떤 계층이라고요? 소득 계층별로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근데 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고급주택으로 남고 이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저급주택으로 계속 남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역은요 주택 가격이 막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고급 주택촌입니다. 고급 주택촌인데 그 중에서 일부 주택입니다. 그중 일부 주택이 욕실 같은 거 쓰다 보면은 깨지고 부서지고, 방충망 같은 거 막 줄줄 새고 막 부서지죠. 그리고 타일 같은 것도 막 부서지고, 유행도 지나고 누리끼리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욕실 같은 거 개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개조하려면 개량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는데 나중에 팔 때는요 한 5천 정도 붙여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주변 집가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개량을 막 하려고 하겠네요.
개량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고급주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중 일부가 약간 쓰다가 낡고 노후해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뭐라고요? 개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요, 주변 때문에 자 개량하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요, 정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집니다. 근데 여기는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급 빌라촌입니다. 빌라촌인데 여기를 한 2천만 원 들여서 욕실을 개량한다고 하자. 그럼 개량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봤더니 개량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빌라인데 여기다가 이제 2천만 원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다고 치자. 욕실만. 그러면 이걸 한 2천만 원 이상 붙여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팔 수 있나요? 빌라 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천을 붙입니까? 기껏해야 한 300만 원 붙이겠죠. 그러니까 그 개량 해봐야 손해만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개량 안 하려고 합니다. 개량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요, 저급주택으로 전체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요, 개량하게 되면요, 주변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이집니다.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고급주택, 여기는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저급주택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근데 요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이라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난다고 치자. 시간이 한 30년, 40년 지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게 낡고 노후화되어 안 돼요? 되고 유행도 지나죠? 뭐 복도형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유행도 지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구닥다리 같은 집에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새 주택으로 이사 가죠?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하향 여과라는 겁니다. 항상 누가 들어오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하향 여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0년, 40년 지나면 한 장 넘겨볼게요. 64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 30년, 40년 지나면 슬럼가로 변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깨끗한 주택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요, 상위 계층이 들어와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상향 여과다. 이것도 헷갈리니까 항상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하향 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상향 여과.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걸 여과 과정이라 하는 겁니다. 이 여과 과정을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이 동네가 여기도요,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고 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있죠? 얘네들은요, 얘들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입니다. 반대로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있죠? 얘들에 비해서는요, 좀 얘는요, 좀 싸게 거래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할인돼서 거래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서울의 목동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가 좀 비싼 아파트입니다. 땅 지분이 많기 때문에 비싼 동네예요. 그리고 아주 단지도, 학군도 잘 발달돼 있고, 학원도 좀 많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목동 아파트 단지인데, 이 근처에 여기도 빌라가 있고, 여기도 빌라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빌라라 하더라도 얘들이 훨씬 더 비싸요. 왜 비싸냐면, 이 길만 건너면 곧바로 백화점 같은 게 즐비하죠. 병원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고 학군도 좋고 학원도 많고 하니까 공원 같은 것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또 비싸게 거래됩니다. 반대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여기다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걸 지으려고 했습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한 7평에서 한 13평 정도 되는 아주 초소형 아파트 지어갖고 극빈층이죠. 극빈층이라든가 1인 가구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목동 주민이 어떻게 했어요? 극구 반대했다는 얘기죠. 연일 나서 데모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반대했어요? 자, 이 가난한 사람 옆에 살려고 안 살려고요? 가난한 옆에 살게 되면 집값 떨어질까봐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이런 주택들이죠. 얘들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여과 현상 같은 경우는요, 이런 데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 지역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30년 정도, 40년 정도 지난다 치자. 그러면, 자, 그동안은 개량 비용하고 개량 후의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증가했더니 얘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을 개량하고 있는데, 자, 그런 데가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화되죠? 그럼 언젠가부터는 개량 비용이 커지는 시기가 올까, 안 올까요?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한 5년, 6년 정도는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고 그러면 언론을 고쳤죠? 펴고 다니고 했는데, 큼찍 같은 거 나면 언론을 고치고 했는데, 한 7년, 8년 정도 되나니까, 자, 이 유행도 지나고 자동차가 낡고 노화되는 거죠? 그러면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찌그러진 채로 그냥 타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데 개량 비용도 커지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개량 안 하려고 하니까 욕실이고 뭐고 막 물도 줄줄 새고 타일도 막 지저분하고 막 유행도 지나가고 누리끼리하고 막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럼 가치가 뭐라고요?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급격히. 그러면 호시탐탐 여기쪽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향 여과가 이제 시작된다 입니다. 하향 여과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점 이제 퍼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이런 동네를 소위 말하는 달동네 해줄게요. 무슨 동네라고요? 달동네. 달동네라 이렇게 해줄게요. 시샘 말로. 달동네를 정부에서 달동네라는 게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달동네 자꾸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잘 사는 동네, 너무 지나치게 못 사는 동네 이런 거는요, 상당히 빈부격차의 어떤 상징이 아닙니까? 그죠? 동시대에 살아나가는데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사는 거 있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어떤 형태로든 이 달동네 같은 거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좀 지원해 준다고 시작. 소득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자, 여기 뭐 임대료 같은 거 많이 좀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한 젊은 애들한테는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창출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좋은 동네 이사 가려고 하죠. 옆 동네. 그죠? 애들도 돈 많이 벌고 왔는데, 뭐로 이 구지구지랑 이런 데 삽니까? 옆 동네 살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주택을 저가주택이라 할게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는요, 이 동네 뜨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 동네 뜨려고 하죠? 그러니까 슬슬 뭐가 생겨요? 공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생겨요? 공가. 여기도 이제 뜨니까 공가가 생기니까 애들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 그때부터는요, 여기서 개량 비용은요, 재건축 비용을 얘기합니다. 혹은 재개발 비용. 자, 개량 비용하고 개량 후의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자, 주민들이 막 들어차 있을 때는 달동네, 이분들 내보내려면 쉬워요? 어려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알아서 이제 다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는요, 그냥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게 훨씬 더 뭐라고요? 재개발하는 게 훨씬 더, 자, 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부터는요, 이게 더 크니까 개량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개량이라는 것은 재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한다고요? 재개발. 자, 그러면, 자, 재개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이제 상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향 여과가 시작된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 4, 50년 주기로 동네가 바뀌어 나갈 수 있죠? 질적 수준이 바뀌면 따라서 주인도 바뀌어 나가고, 이걸 뭐라고요? 여과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기억할게요. 이 달동네에 있는 주택을요, 소위 말하는 불량주택 해줍니다. 이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불량주택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독거노인분이 돈 15만 원 내고, 꼴랑 얼마라고요? 15만 원 내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저씨는 독거노인분은 얼마밖에 없다고요? 낼 돈이랑 15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1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 하향 여과 과정의 산물이지, 여과 과정의 산물이지,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절대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철거한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달동네를 철거한다, 강제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보상을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땅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보상받습니까? 그리고 무허가 주택도 굉장히 많죠? 보상을 얼마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옆 동네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의 소득만 잘 지원해줘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좋은 동네로 가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달동네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서술형식은 알아볼게요. 자, 주거분리란 맨 아래입니다. 64페이지.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 맞습니다. 주거분리는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실 다 개조했더니 더 이익이 난다는 얘기죠.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자꾸 개량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다음에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요, 피하려고 하죠. 3천만 원짜리 빌라에다가 2천만 원 투입해봐야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저급주택으로 남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주거분리는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죠. 바로 옆 동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만약 이게 재건축하게 되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지어갖고 이걸요, 누구한테요? 정부한테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는 그럼 누가 살아요? 좀 극빈층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 하셨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4번 볼게요. 자, 주택의 여과 현상은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그러니까 점점 낡고 노후화되니까 이제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위계층. 질적 변화와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침입과 계승의 원리로 살피는 주택시장 이론이라 말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침입과 천위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걸 침입한다 해줍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새로운 이질적인 인자 있죠. 색다른 인자인 하위계층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요? 침입한다. 그리고 바뀌어 나가는 걸 뭐라고요? 천이한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걸 뭐라고요? 계승했다 해줍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주택의 여과 현상은요, 상위 또는 하위 계층이 다른 주택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공가를 하위라든가 상위 계층이 사용할 때 있죠.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7번 볼게요. 공가의 발생은요, 주택 여고 과정에 중요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가가 생기니까 하위 계층이 들어오고, 공가가 생기니까요, 상위 계층이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8번 볼게요. 저소득층은요,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깝게 거주하려고 합니다. 얘들은 왜 여기 가깝게 거주하려고 해요?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요,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10번 볼게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한다. 보수나 개량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 볼게요. 주택의 하향 여과는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향 여과다. 이게 헷갈립니다. 이것도 항상 누가 들어오냐,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뭘로 바뀌어 나가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나중에 이게 완전히 이 지역이 다 뭘로 바뀌어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바뀌고, 이쪽은 뭐라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동네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13번 볼게요. 자, 불량주택의 문제는요, 하향 여과된 저소득의 산물인 소득의 문제로서,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자원이 어떻다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는요,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죠. 이렇게. 그래서 대책으로는요, 저소득층의 뭐라고요? 실질소득 향상, 요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실질소득 향상이 뭐라고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번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입지 및 공간구조론 여기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일단 지대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는 어디 있냐면 아마도 195페이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95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제2절에 도시 및 공간구조론과 도시공간구조론과 경제기반 이론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먼저 도시공간구조론. 요거는 자, 아이고, 요거 체크를 안 했네. 아, 요거는 이따가 좀 요거 거기 써 있는 거 있나요? 몇 페이지라고? 아, 5월달에 제가 아까 책 봤었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73페이지에는 도시경제기반 이론 있죠? 요거는 450페이지 있습니다. 70 거기 3페이지 있죠? 거기 그거는요 450페이지인데 아이고 아까 저기 와서 봤었는데 요걸 왜 빼먹었지? 지금 어쨌거나 자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페이지는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지대 이론이라고 이거 좀 알아볼게요. 지대는요,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줍니다. 뭘 줄여서요? 토지 임대료를 줄여 지대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간단히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감정평가론에서 다시 할 거니까, 이렇게. 자, 토지는 처분하지 않으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면, 이건 이렇게 마세요. 우리 수익환원법의 가장 큰 근거와 논리가 이겁니다. 한 해의 토지 임대료, 물론 비용을 다 뺀 겁니다. 요거를 할인율인 요구수익률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환원율이 되는 겁니다. 나누게 되면 곧바로 토지 가격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토지가. 요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마세요. 우리 이게 이제 수익환원법의 근거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마세요.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면 한 해의 토지 임대료를 곧바로 뭐라고요? 요구수익률로 나눈 게 뭐라고요? 토지 가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뭐라고요? 지대 해줍니다. 지대. 토지 가격을 줄여서 뭐라고요? 지가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1년간의 임대료 이렇게 하니까 유량 변수가 되겠네요. 요거는요 지금 현재 가격 이렇게 해줘야 하니까 뭐라고요? 저량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에다가 오염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오염 프리미엄 혹은 뭐라고요? 오염 할증률 이렇게 더해서 이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68페이지에 그 서술형 질문 볼게요. 자, 서술형 질문에 자 볼게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겁니다. 이거 커지면 임대료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근데 얘는 커지면 얘는 줄어드는 겁니다. 나누는 금액이 커지죠. 그럼 얘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1번에 지대가 상승하면요 토지 가격도 상승합니다.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도 상승하죠. 임대료가 비싸지면 토지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볼게요. 자, 토지에 대한 오염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오염 프리미엄을 다른 말로 오염 할증률 해줍니다. 오염 할증률이 상승하면요 요구 수익률 자체가 커지므로 토지 가격은 어떻다고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럼 나누는 금액이 커지니까 얘는요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간단히 하시고 요 논리는 이제 감정평가 3방식에서 이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요거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지대에 관한 학설이라고 해서 토지 임대료가 어떤 땅은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은 임대료가 싸냐 이런 걸 얘기한 학자들이 몇몇 있는데 자 이렇게 이 학자들은요 약간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어떤 세계사를 아주 뒤집어놨던 어마어마한 학자들입니다. 엄청난 학자들. 여기는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자, 요거는요
토지 임대료가 어떤 땅 비싸냐 싸냐? 이거 맨 먼저요. 차액 지대설이다 해줍니다. 요거는요. 절대 지대설. 얘는요. 입지 교차 지대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위치에 따라 차이 난다 해서 이걸요. 위치 지대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위치 지대설이다. 자, 오늘 이제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 근데 이게 외국 사람이 주로 나와요. 외국 사람. 그래서 떼거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자, 리카도는요 대표적인 이제 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학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지대설은요, 이 그 전 세계 반을 붉게 했던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마르크스.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마르크스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티넨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제 철학,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는요, 시험 목적으로는요, 결론 위주로 자꾸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자, 이거는 전부 다 1800년대 정도에 나온 이론들인데, 전부 다 이제 그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임대료라고요? 농지에 대한 임대료가 어떤 농지는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 싸냐는 얘기죠.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자, 이건 일단은 사람 이름도 기억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차리, 전호마를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 입이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차리, 절마 뭐라고요? 입이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차액지대설은요. 리카도. 절대지대설은요. 마르크스. 그 다음에 입지교차지대설은요. 티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차리, 전호마. 입이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쨌거나 이 토지마다 얘는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됩니다. 수학 체감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 어떤 농지가 있다면 여기다 노동자분을 투입해봐요. 그럼 그럼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서는 그의 농사 지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 거죠.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오히려 노동자분 투입액 대비 수확량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농작물이 필요하다면요, 또 다른 농지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한정된 농지에다가 노동자분을 계속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을 계속 늘어난다면 이 땅 하나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농지가 필요한데 이런 농지하고 이런 농지 뭐가 차이 나요? 비옥도가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 결국은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거를 소비하고자 하는 농부들은 무진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초과 수요하에. 그래도 자, 뭐 정부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적정히 빌려준다. 그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개인이 갖고 있는 바람에, 개인들이 소유하는 바람에 사유재산제, 이게 결국은요,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수송비 차이. 자, 간단히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지주라는 게 누구냐면 땅 주인을 지주로 하는 겁니다. 땅 주인을 지주다. 야, 지주들이 이제 땅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급지, 요거는요, 중급지, 요거는요, 하급지, 비옥도가 아주 좋은 땅, 중간 땅, 얘는요, 최열등지 이렇게 되게 합니다. 뭐라고요? 최열등지. 자, 그러면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단위 면적당 똑같이 50원씩이라고 치자. 단위 면적당 얼마씩이라고요? 50원. 그리고 이 경작에서는 항상 이 비용에는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시킵니다. 정상적 이윤이라는 게 딱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이윤이 있죠. 이거 다 그냥 뭐라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먹고 살 만큼 정도의 딱 이윤이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정상적 이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지주는 땅만 갖고 있고 그 농부들은요 전부 다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겁니다. 소작의 형태든 아니면요 임차하는 형태든 어쨌거나 빌려서 농사짓는 겁니다. 그럼 빌려서 농사지면 임대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은 농사 안 지어요. 누가 져요? 농부들이 지는 겁니다. 누가 져요? 농부들이 지는 겁니다. 농부들이. 근데 이제 여기 이 비용에는 아직은 지주한테 줄 돈은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주할 때 줄 돈이 뭐예요? 지대 아닙니까? 지대는 아직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래도 상급지 같은 경우는 비옥도가 좋죠.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수확량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그 수익이 내다 파는 가격이 한 100원 한다고 치자. 생산량도 많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품질도 좋고 하니까 파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100원이다. 그러면 50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이게 이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지주한테 줄 돈은 아직 포함이 안 됐다고 했죠. 그리고 정상적인 이론 포함됐다고 했죠. 그럼 요만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요. 이 정도는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최대한. 알겠죠? 그리고 이 중급지는요. 한 80원 정도 된다고 치자. 내다 파는 금액이. 그럼 얼마라고요? 30원 남죠? 이제 30원 정도를 돈 달라면 최대한 지불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50원이라고 치자. 그럼 빵원이죠? 그럼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땅을 지금부터 이제 한 계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 계지라는 것은요. 이익이 0인 땅. 이익이 얼마라고요? 0인 땅.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 계지 이하의 땅에서는요.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한 계지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아니면요. 생산성이 좋은 거에 대한 대가 있죠? 이게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전부 다 서양 이론이기 때문에 서양은 주식이 빵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밀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곡물 가격이 시장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 수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여기 커지겠죠? 그러면 요 이익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대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간다고요? 지대도 올라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는 그게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급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이용하려는 수요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 수요하에. 초과 수요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걸 땅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걸 개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뭐라고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땅은 한정돼 있는데 서로 막 이용하려고 하죠. 그 농부라도 돈 좀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땅을 빌리고 좀 돈 좀 없는 사람은 나쁜 땅에도 빌려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밖에는요 다른 삶의 수단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계지로부터 출발해서 한 계지 이상의 땅이라도 추가로 돈 달라고 한다면 여기 뭐예요? 이 차액지대 외에도 막 뭐가 붙을 수 있다고요? 절대지대라. 추가로 갖고 있다는 사실마다 더 돈을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차액지대 외에도 뭐가 붙을 수 있다고요? 절대지대도 막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계지 이하의 땅은 원래는 이 사람 말대로는 지대가 붙어요? 안 붙어요? 지대가 발생이 안 되죠. 근데 한 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막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돈이 많지 않은 농부들은 이런 땅에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죠? 다시 할게요. 한 계지로부터 출발해서 한 계지 이상의 땅은요, 이렇게 차액지대 외에도, 이런 걸 차액지대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거 지주가 추가로 막 더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지대를 또 막 추가로 부를 수 있는 거고, 한 계지 이하의 땅은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절대지대. 그러니까, 갖고 있다는 사실만도 막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절대지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한 계지의 땅이라는 것은, 거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냥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한 계지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수익이 얼마인 땅이라고요? 50원이고, 비용도 얼마라고? 50원이고, 이익은 얼마라고요? 50원. 0인 땅이죠? 이런 땅을 한 계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20원의 지대를 받겠답니다. 그죠? 그러면 지주가 농사 짓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른 비싼 땅을 못 빌린 사람은 이런 땅에도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익이 하나도 안 나는 땅을 어떻게 빌립니까? 이익이 나야 이 이익 나는 걸 갖다 지대로 주는 거죠? 근데 이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땅에도 빌리려면 어쩔 수 없이 내다 파는 가격을 70원 올린다고 치자. 올리면은 70에서 50 빼면 20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이렇게 해서 요걸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한 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뭐 지대를 부르겠다. 지대를 높이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밀 가격을 올려서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지주가
자, 이 한 개지 이하의 땅인데, 이게 수익이 50원이죠? 근데 이걸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을 못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아, 소비자가 비싸게 안 산다고 못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손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20원이라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기에는 아까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상적 이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먹고 살 만큼의 이윤도 포함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 있죠? 요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요? 노동력의 착취다 해줍니다. 뭐의 착취라고요? 노동력의 착취. 이렇게 상당히 약간 좀 까탈스러운 내용들인데 그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해요. 적당히 좀 하시면 돼요. 적당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지교차 지대설 좀 알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죠. 근데 한 개지 이하의 땅이라도 옛날엔 지대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한 개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요거는 무시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주가 땅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요, 안 하려고요? 농사 짓지 않는다고 했죠? 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빌려주는데 이익이 하나도 안 난다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개 이하의 땅에라도 이렇게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또한, 자, 이 사람은 또 뭘 간과했냐면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간과했습니다. 이게 도시라고 치자. 도시 근처에 농지들이 쭉 있는데, 여기 농지들은 전부 다 이 도시에다만 밀농사져서 내다 팔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밀농사 가정해 볼게요.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해서 이걸요, 고립궁 모형이라 하는데, 나중에 농업 입시론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A라는 농지하고 이 B라는 농지가 있는데, 둘 다 비옥도가 똑같다고 치자. 중급지라고 가정해 보자. 둘 다 뭐가 똑같다고요? 비옥도 똑같다면, 네 말대로라면 지대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왜 A라는 땅 지대가 비싸고 B는 싸냐는 얘기죠? 그거는요, A라는 땅은 내다 팔려면 수송비가 많이 더 적게 들어요? 적게 드니까 서로 이용하려니까 지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B는요, 자, 수송비가 많이 더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서로 이용해야 안 해? 안 하려고 하니까 지대가 싸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자, 밖으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는요,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지가 이제 교차되면서 지대가 결정된다 하는 걸요. 자, 이걸 입지교차 지대설 혹은 뭐라고요? 위치 지대설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약간은 까탈스럽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67페이지 보시니까 지대에 관한 논쟁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제가 얘기한 내용 있죠?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간 좀 까탈스럽다 하더라도 그래도 느낌으로 와요, 안 와요?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대에 관한 논쟁이라고 해서 자, 이 지대의 그 어떤 성격이 도대체 뭐냐? 지대의 본질이 뭐냐? 이걸 좀 알아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이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신고전학파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요거는요, 신고전학파.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입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이게 고전학파냐, 신고전학파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다만, 이거는 주로 이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주로 활약하던 아담 스미스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요, 멜더스, 이런 사람들, 아니면요, 저기 나온 리카도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학파. 그 다음에 요거는 신고전학파는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고전학파의 논리를요, 새로운 세계에 이제 접목했던 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샬입니다. 마샬, 피구 이런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요, 지대를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합니다. 이것도 좀 약간 까탈스러운데, 자, 밀농사 져서 내다 팔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이걸 이제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다 해서 이런 거에 함수 관계라고 쳐보자, 유식하게. 그러니까, 노동, 자본, 아니면요, 토지, 이런 게 투입돼야 수익이 생기는 거죠? 농사 지어서 내다 팔려면 노동력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각종 자본도 투입해야 되죠? 10% 경작하고 이러려면 자본력도 필요하죠? 농기계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 토지도 필요하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고전학파들은요, 이 토지에 어떤 걸 강조했냐면, 자연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자연적 특성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만들어 팔려고 하면, 이게,
요 생산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거기다 따른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게 가격 아닙니까? 맞죠? 근데 토지는 애초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토지는 애초에 생산비 들어간 게 아니죠? 신이 있다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신이 공짜로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이 공짜로 이용하라고 준 거니까 원래 비용 같은 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전혀 안 들어갔으니까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아니, 신이 너 가지라, 얘 가지라 한 건 아니죠? 인간이 살면서 지가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지가 임대료 받고 가격이 생기고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신이 공짜로 다 준 거 아닙니까? 골고루 이용하라고. 아닌가요? 언젠가부터 누가 이제 소유하고 시작하면서 가격이 생기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한테는 생산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분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 토지라는 것은 어떤 땅이 있다면 이거는요, 신이 이런 땅을 주면서 이 정도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준 거죠. 토지마다 비옥한 땅이 있고 비옥하지 않은 땅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옥한 땅을 주기도 하고 이런 비옥한 땅을 주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요, 누가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그 신이 이러한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산하더라도 생산량은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땅이라는 것은 신이 어떤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누가 생산해도 생산량을 높이냐 낮추냐 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냐 전혀 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창출에 가장 공헌했던 노동자분에게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 남는 돈이 있다 뭐라고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단순한 잉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남는 돈. 되셨죠? 수익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노동자분이 있죠? 얘들한테 다 배분해주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 뭐라고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토지에 배분되는 건 일종의 뭐라고요? 불로소득인 잉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신고전학파는 이 논리를 좀 달리합니다. 얘들은 이제 생산요소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얘들은요, 생산요소를요,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도 이제 돈만 생기면 땅 막 구입할 수 있죠? 자본의 일종으로 이제 간주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토지의 어떠냐고요? 인문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자, 니들 말대로 하면 토지는 생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지도요, 농지 같은 거 개량 공사하려면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그건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바닷물을 메꿔서 농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비용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다 이 생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땅이 있는데 신이 이런 땅을 줬다 하더라도, 어떤 비옥도에 상응하는 땅을 줬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걸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하느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냐에 따라서요,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시다는 얘기죠.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냐 뭐라고요?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수익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하나의 생산비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생산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와 더불어서요, 공헌도에 따라서 정당히 배분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생산 요소 비용이라는 걸 강조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생산 요소 비용. 정당한 생산 요소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생산비가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뭐라고요? 정당하게 받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와 더불어. 알겠죠? 이렇게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냥 고전학파는 뭐라고요? 하나의 잉여로 봤다. 얘는 뭐라고요? 하나의 생산 요소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